13장 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칭찬의 기술이에요. 칭찬의 기술. 자, 13장은 칭찬의 방법과 주의할 점입니다. 언어 훈련이나 리더십, 인간관계를 다루는 모든 전문가들이 빠지지 않고 다루는 것이 칭찬학이다. 그만큼 칭찬학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장과 다음 장에서는 칭찬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칭찬에 주의할 점 역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자, 101가지의 칭찬. 이 내용은 에또마키라는 사람이 써놓은 칭찬학의 책이에요. 그래서 101가지의 칭찬인데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싶어도 말이 짧아가지고 우리 보통 글이 짧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말이 짧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폭이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101가지의 칭찬하는 말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대단해, 고마워, 파이팅, 천재구나, 상냥하구나, 역시 잘했어, 정말 좋아해, 잘하는구나, 또 좋은 걸, 괜찮아, 널 믿어, 굉장하다, 해냈구나, 재밌어, 멋있어, 귀여워, 다행이야, 좋은 느낌인 걸, 사랑해, 넌 소중해, 최고, 영리해, 기뻐, 훌륭해, 특별해, 착한 아이구나, 예상대로야, 놀라워, 잘 알고 있구나,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 듬직하구나, 지켜보고 있단다, 앞으로가 기대돼, 한 가지 해냈구나, 즐거운 표정이구나,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도 못했어, 큰 기쁨이야, 머리가 좋구나, 용감하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을지도, 힘이 넘치는구나, 가르쳐줄래? 확실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역시 다르구나, 이대로도 충분해, 빠르구나, 빨라, 잘 생각했어, 포기하지 않는구나, 진지하구나, 단계위라니, 정말 축하해, 존경해, 강하구나, 처음 듣는 걸, 네가 제일이야, 웃는 얼굴이 멋져, 힘들었겠구나, 솜씨가 뛰어나구나, 경이롭구나, 한다면 하는구나, 놀라운 재능이야, 정답, 예쁘구나, 사이좋게 잘했구나, 분위기를 잘 타는구나, 감각이 뛰어나구나, 책임감이 강하구나, 상상력이 풍부한 걸 크게 될 거야, 상상할 수도 없었어, 궁리하는구나, 유머 감각이 있는 걸,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잘 참았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언제 기억한 거니, 독특하구나, 감이 좋구나, 함께하니 기뻐, 엄마는 알고 있단다, 제대로 잘했구나, 그래 그런 게 인기가 좋단다, 내 말이 맞아, 끝까지 해냈구나, 엄마 아빠도 하고 싶어지는 걸, 지금 내가 있는 자체가 행복이란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 걸, 이 상태로 하면 잘 될 거야, 요즘 부쩍 달라졌네,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지겠는 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좋아해,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엄마 아빠의 보물이란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행복해, 어떻게 이런 착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단다, 지금까지 해온 게 있잖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엄마 아빠의 아이가 되어줘서 고마워. 자, 칭찬에 서투른 어머니나 자녀와 대화가 없어 고민인 아버지에게 폭넓은 칭찬의 말은 대화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언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자는 칭찬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칭찬의 말은 살아가기 위한 힘을 부여한다. 칭찬을 받으면 아이는 자신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마음이 길러진다. 자신감은 따뜻한 마음을 길러준다. 보통 우리는 칭찬하면은 언어의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자,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됐든 very good. 자, 아이가 지금 아이한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어떤 언어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예. 우리 때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13등으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한 학기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제 좀 잘 봤나 봐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빼어나구나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빼어나다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빼어나구나. 빼어나구나 이 소리를 제가 너무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보통 칭찬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언어의 폭을 사용하죠? 아, 참 잘했어. 수고했어. 뭐 고마워. 평소에 안 쓰던 말 들으니까 정말 여태까지 안 잊어버렸죠. 이쁘면 막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 세련됐어, 감각 있어. 그리고 공부를 잘했을 때는 또 대단해. 저는 저희 아들이었어요. 누나 아드님이 친구 같아서 친구 같아서 좋다. 칭찬은 너무 당연한 거를 칭찬하면 조금 머쓱한 것 같고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칭찬받아서 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똑똑하세요. 네. 자, 이렇게 101가지나 있는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의 폭을 좀 넓히고 뭐 잘했어, 뭐 수고했어 이런 거는 일상적인 말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마음에 이렇게 딱 닿아왔는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죠, 이게. 네. 자,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칭찬이 빠지면 안 된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 역시 너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 널 무척 사랑하시나 봐. 어쩜 그렇게 지혜롭니? 다니엘 같아. 너는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야. 하나님 널 그렇게 만드셨거든. 걱정하지 마. 내 안에는 하나님 닮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신앙생활 잘해줘서. 구원받은 거 축하해. 세상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축하해.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셨구나. 늘 기도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봉사해줘서 고마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 지켜보실 거야. 훌륭한 비전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대단하구나. 천국에서 상이 크겠는걸.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칭찬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에서 뭐 일을 맡았어. 그러면은 야, 공부도 못하게 언제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걸 맡니?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개념들이 되면 안 되죠. 훌륭한 일 맡았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말을 계속 창조해내야 합니다. 더욱 많은 신앙의 칭찬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의 훌륭한 능력들이 개발될 수 있다. 아이들 멘토를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아이의 장점을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 장점을 이제 칭찬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필요해요, 이게. 네. 뭐 심각한 문제부터 막 거론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죠. 자, 칭찬의 말을 훈련하기. 스텝 1. 101가지와 신앙의 말들 중에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칭찬의 말을 찾아보고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자, 이 101가지와 또 신앙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쓰는 칭찬의 표현이 여기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101가지 중에서 또 여기 신앙의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칭찬하는 내용이 이 속에 몇 가지나 들어있어요? 꽤 있습니까? 자, 뭐 고마워 이런 말 많이 쓸 거고 파이팅 이거 말 많이 쓰고 역시 잘했어. 좋아해. 잘하는구나. 괜찮아. 굉장하다 이런 거. 굉장하다. 네, 탁월하다. 넌 특별하다. 넌 특별해. 귀여워. 멋있어. 귀여워. 다행이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소중해. 최고. 그래도 많이 하고. 네. 이뻐. 훌륭해. 특별 거의 다 하나 있구나. 몇 개 빼놓고는. 네.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 정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별로 안 하고. 자, 스텝 2. 101가지 칭찬의 말을 소리내 읽어보자.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칭찬 체질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폭이 넓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자꾸 안에다 담아야 돼요. 자꾸 담아야 어떤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창의력적인 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스텝 3. 잘 알고 있구나. 좋은 걸 아이와의 대화에서 사용해보자. 이 경우 아이의 표현력이 풍부해진다. 칭찬하고 싶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스텝 4. 멋있어, 잘했어. 스킨십을 적절히 시도하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스텝 5. 뭐뭐한 점이 대단해.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자신감을 부여하고 잘하는 분야를 만들어주자. 스텝 6. 요즘 부쩍 달라졌네. 해냈구나. 성장한 모습을 칭찬하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결과가 아닌 노력을 칭찬하라. 스텝 7. 기뻐, 듬직하다. 아이 메시지를 전달하자. 타인을 배려하고 의견을 듣는 자세가 길러지며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자,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라.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우리 애는 어찌나 꿈을 대고 있는지. 자,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면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아이. 씩씩하고 또박또박 말해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 꼭 눈에 띄려고 한다니까. 개성이 강한 아이. 칭찬하는 말. 독특하구나. 잘 생각했어. 역시 다르구나. 이해력이 떨어져. 신중하게 이해하려는 타입의 아이. 칭찬하는 말은 해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지켜보고 있단다. 쉽게 실증을 내고 뭐든 오래 하지 못해.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 칭찬의 말은 솜씨가 뛰어나구나. 한 단계 위라니. 정말 축하해. 파이팅. 고집이 세구나. 의사 표현이 확실한 아이. 칭찬의 말은 강하구나. 끝까지 해냈구나. 앞으로가 기대돼. 포기하지 않는구나.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이런 것보다는 주관이 분명하구나. 뭐 이런 표현들. 그런 주관이 뚜렷한 거 참 좋은 거야. 어떤 이런 이제 표현들. 금방 울어버려. 감성이 풍부한 아이. 자, 너 왜 이렇게 맨날 포함을 우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감성이 풍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그러면은 상냥하구나. 사랑해. 기뻐. 울 때는 우는 이유가 있다. 아이가 우는 이유를 들어보라. 참견을 잘하는구나. 이거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 칭찬의 말은 책임감이 강하구나. 힘이 넘치는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 걸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걸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걸 삐뚤어진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얘는 삐뚤어지게 쓰는 거고, 그 성품을 좋게 설명을 자꾸 하면 좋은 방향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겁쟁이로구나.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자신 있어야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신중하다. 이런 아이의 칭찬의 말은 좋은 걸 정답, 해냈구나.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는 언제나 불안한 법이야. 신중함이 나타내는 표현. 신경질을 잘 낸다니까. 섬세한 아이. 칭찬하는 말은 정말 좋아해. 상상도 할 수도 없었어. 이대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아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엄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엄마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하면 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틀로 그 욱하는 성격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욱하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춘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집을 허물고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를 좋은 재료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생각도 커지고 모든 게 다 커지는데 누군가가 좋은 재료가 뭔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춘기 때 심리적 질병의 원인이 제일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삐뚤어지는 인격으로 가는 방향들이 제일 많아지는 때예요, 이게.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나타나는 거를 갑자기 애가 어느 날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재료를 자꾸 쓰는 거야, 이제. 어떤 것들이죠? 안 좋은 재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새기니?
너 나쁜 친구들하고 요즘 어울려 댕기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얘는 나쁜 재료로 지금 그 시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이해, 또 배려, 공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 그 친구들, 너 그 나쁜 친구들 아니야? 그거보다는 그 친구들이 어떤 점이 좋아? 라든지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든지 그 친구들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사춘기 때 조심할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 40대 성년이 돼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시작점이 항상 사춘기 때예요, 거의가 다. 근데 그 시기를 좋은 재료를 갖다가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끼리 그 기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제목들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게 이제 중고등 시절이 되는 거고, 그게 대학을 되는 거고, 그게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제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보다는 요즘에 엄마 말 들으면 자꾸 반항심 생기지, 그게 네 생각이 자꾸 커진다는 증거야. 그러면 얘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안심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5학년짜리를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얘가 아주 요즘 사춘기가 일찍 왔는지 너무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속을 새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한동안 몇 달 했죠, 얘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얘하고 나눈 이야기가 사춘기가 뭔지 아니?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춘기가, 할머니가 굉장히 걱정 많이 하는데 사춘기 혹시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얘는 잘 몰라요. 그럼 나중에 또 어떤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 글쎄요, 뭐 폭풍우가 지나가는 때라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사춘기는 이렇게 커가는 큰 집을 짓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좋은 재료를 갖다가 집을 지어야 돼. 나중에 네가 대학생이 돼도 어른이 돼도 그 집에서 사는 집을 지금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재료를 써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가가지고 메일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은 자기는 사춘기가 사실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사춘기라고 그러면서 계속 걱정을 하니까 마치 무슨 병이나 되는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가 사춘기에 대해서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은 집을 좋은 재료로 질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고 성장의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대화자가 필요한 거야, 지금. 대화자가 필요한데 엄마는 항상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시절의 프로그램을 딱 가지고 얘를 이상하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우리 애는 막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분명히 게으른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애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막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내 아들도 게을른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게으른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게으른 점의 역설적인 것들을 들려주는 게 좋아요. 일단 부모가 안심이 필요해요. 이게 나쁜 것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 뭐 어느 영역들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거 큰일 났네요. 그 게으르면 굶어 죽을 텐데. 이래버리면 이건 이제 뭐 코치도 아니고 리더자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고 뭐 근심 걱정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만은 이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니? 이런 성품들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 그리고 이거를 네가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볼 생각은 있는 거냐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코칭으로 게으름 고치기에 대한 코칭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1단계 게으르다고 하는 기준이 지금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몇 시쯤 일어나면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9시, 10시에 이제 일어나는 애가 아침에 한 8시쯤 일어나면은 부지런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8시에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그러려면 저녁에 좀 일찍 자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딱 일어났다고 이제 통보가 오면 그 다음에 축하도 해주고, 예, 뭐 다른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보상이 필요해요, 이게. 예, 보상이. 그 세션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고정관념이 약해요. 어른은 고정관념이 강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수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때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고정관념화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가 정말 다루기도 좋은 때고 참 좋은 때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들이 이 초등학교를 얘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항상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때로는 현실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성품들의 가능성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해보자. 자,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하고 대화할 때도 목사님은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도 엄마 아빠가 칭찬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지? 이건 본능이에요, 이게. 근데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뭘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그 안 되는 장애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5가지의 본성을 우리 리더자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얘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건 본능이 원하는 욕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타나는 것보다는 네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지, 많이 속상했구나. 그래서 그 감정 코칭은 그 사람,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나타나는 감정을 우선 이름을 붙여요. 구분해서 네 속에 있는 감정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막 기분이 막 이래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를 우울이라고 붙여볼까? 아니면은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래. 그래? 그러면 그거를 분노라고 한번 붙여볼까?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이름을 이제 붙여준 다음에,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 상한 감정, 표현. 요 3가지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걸 바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코칭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칭찬을 잘하기 위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속상한 것을 참고 칭찬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역시 그 속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혀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라.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 집에 있을 때 한껏 꿈어보라. 부모들 역시 빈 둥지 증후군을 겪지 않으려면 자기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모 자신 스스로가 아이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성경의 칭찬학. 칭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하는 말이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경 역시 칭찬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다. 놀라운 것은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시게 한다는 거다. 자, 본 내용을 앞에서 다룬 부분이지만 본과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하와 살펴보고자 한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고 또 성경에 하나 참고할 것은 사람에게는 칭찬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찬양 드린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라든지 또 바울의 그런 다윗의 악기 켜는 이야기라든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가 아가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칭찬의 교본이에요. 칭찬. 서로의 그런 좋은 점들을 칭찬하는 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또 하루반의 이야기 227페이지. 요것도 아빠가 항상 아이의 단점만 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아빠한테 이제 물었던 이야기. 자,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칭찬할 때 주의할 점. 모든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잘못된 칭찬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자,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네.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씀들이 주는 내용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칭찬 역시 마찬가지다. 칭찬은 정말 훌륭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면 화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그리고 잠언은 훈계가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칭찬을 하되 올바른 칭찬을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칭찬을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칭찬을 안 하면 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계속 칭찬만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칭찬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더 강도 높은 칭찬을 해야만 뭔가가 되는 이런 모순이 생겨버려요, 이게. 자, 이분이 써놓은 글은 좀 참고할 만해요. 마약보다 위험한 칭찬 중독, 칭찬 바라기 직원들, 칭찬 없인 못 살아. 삼식의 칭찬은 마약이나 극약과 같아. 잘못된 칭찬 실패, 공포로 도전 의지 막는다. 칭찬에 중독되면 칭찬 금단 증세를 일으킨다. 정기적으로 칭찬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교수, 기업인, 법조인 등 몇몇과 식사할 일이 있었다. 주제가 신세대의 나약성에 미치게 됐다. 벤처기업인 L 대표는 명문대 출신 우등생일수록 칭찬 바라기가 많더라.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상사의 칭찬을 상시 받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칭찬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면 사내 불만파로 발전한다고 털어놓았다.
대학 교수 H는 오늘날 필요한 인재는 실패에 도전하는 인재다. 문제는 우수 인재일수록 도전보다 안전을 선호한다. 실패 도전은커녕 야단 내성조차 부족하다. 조금만 야단을 치면은 그냥 떠나버려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도 목회자를 채용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부목사한테 야단을 좀 맞았는데 전도사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이게 사회도 그렇고 교회 현장에도 그렇고 뭐 사명감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약해요. 이게 항상 칭찬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냥 잘했어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야단을 맞아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칭찬에서 나오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칭찬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칭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자가 사용을 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 모 대학원생의 논문에 꾸중을 한 지도교수를 타켓으로 한 사제폭탄 사태도 이와 관련지게 설명했다. H 법조인은 우수한 성적의 인재일수록 완벽, 최고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경쟁에서 조금만 밀려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하더라며 칭찬 중독 증상의 위험함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이걸 극복하고 단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오냐 잘했어 뭐 훌륭해 맨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을 감당 못하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자, 칭찬 부작용, 도전 방해하고 역경 극복 의지도 떨어뜨려. 과연 칭찬은 독인가 약인가? 칭찬은 성장을 촉진하는가 방해하는가? 한쪽에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 다음에 악기를 주는 칭찬의 약발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쪽에선 칭찬은 춤추게 하긴커녕 강박관념에 가두게 된다. 도전정신, 도덕성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며 칭찬 만성, 극성에 물들게 되면 심하게는 우울증, 무기력증까지 유발한다고 칭찬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충분하다. 로젠탈 효과 등의 칭찬의 긍정성을 뒷받침한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명단을 교사에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8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 명단 오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실제로 향상되었다. 교사의 격려와 기대가 자신감과 성공 확신에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믿는 만큼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칭찬 부작용을 또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만만치 않다. 캐럴드의 컬럼비아대 교수 연구팀은 칭찬 실험을 다양한 각도에 진행했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퍼즐 문제를 풀게 한 뒤 두 그룹을 나눠 재능 칭찬, 노력 칭찬 그룹으로 구분했다. 예컨대 재능 칭찬은 영리하고 똑똑하게 문제를 풀었구나. 노력 칭찬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내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능 칭찬, 노력 칭찬. 어느 것이 올바른 칭찬일 것 같아요? 노력 칭찬이죠. 노력 칭찬. 물론 재능도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노력 칭찬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그룹의 실험 결과는 극명히 갈렸다. 난이도 선택 문제지를 선택하게 되자 노력 칭찬 그룹 학생들은 90%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고 반면에 재능 칭찬 학생들은 70%가 쉬운 문제를 골랐다. 어려운 것이 새롭게 도전하기보다 과거에 잘하는 영역, 안전지대에 머무르고자 한 것이었다. 역경 대처 자세에서도 달랐다.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자 두 그룹 모두 풀지 못했다. 노력 칭찬 그룹은 본인들의 성의 부족을 탁하며 의지를 다졌다. 반면 재능 칭찬 그룹은 본인들의 재능 부족에 좌절했다. 고난도 시험 실패 후 회복 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 학년 수준에 맞춰 보통 난이도의 시험을 치게 했다. 노력 칭찬 그룹의 점수는 30%가 상승했다. 재능 칭찬 그룹은 점수가 20%나 하락했다. 전 단계의 시험 결과가 영향을 끼쳐서다. 도덕성 실험은 더 놀라웠다. 정답을 맞힌 문제 개수를 스스로 기록하게 하자 노력 칭찬 그룹은 단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의 성적을 사실대로 썼다. 반면에 재능 칭찬 그룹은 40%가 점수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잘못된 칭찬은 도전 의지, 도덕성, 자신감 모두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도덕성도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칭찬만 듣던 사람들은 어느 날 누군가가
지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거를.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로 칭찬받을 걸 자꾸 써내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금단 증세 없는 칭찬, 존재를 지지하고 노력을 격려하는 칭찬. 자, 여기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존재를 지지하고 노력을 격려하는. 자, 칭찬, 찬반론 각각 그럴듯한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칭찬도 칭찬 나름이다. 잘 쓰는 칭찬은 보약이다. 잘못 쓴 칭찬은 마약이고 도약이다. 코카인 등 마약은 미량이지만 강력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으로 습관성, 탐닉성을 일으켜 금단 증세를 초래한다. 염산 등의 강력한 독약은 치사량에 이르게 한다. 함량 부족, 용량 과다에 의해 의식적, 형식적, 가식적 칭찬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칭찬에 냉소되거나 중독되면 조종을 당한다. 협동을 하기보다 경쟁 일변도로 생각해 주위 동료를 적으로 본다. 늘 칭찬에 익숙한 사람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게 되죠. 자기 길을 똑바로 못 갑니다. 저 사람이 자꾸 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네. 일이나 공부의 본질적 재미를 잃게 한다. 내용 없는 가식적 칭찬은 시간 낭비다. 성의 없는 형식적 칭찬은 냉소케 한다. 저희를 가지고 조종하려는 의식적 칭찬은 자존감을 끌어내린다. 반면에 보약 칭찬은 존재 그 자체를 지지해주고 기운을 주는 칭찬이다. 네가 100점 맞았으니까 너 정말 훌륭해, 이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이렇게 애써주고 하는 거, 네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야. 네 자신이 바로 보물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과 신뢰를 주라. 평가하지 말고 지지해 주라. 평가. 이거 평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특히. 학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학교에서도 요즘 평가를 자꾸 줄여가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특히 부모는 적극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은 칭찬의 이야기예요.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칭찬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칭찬도 잘해야 돼요. 애기들 엄마들이 또 조심할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미안해 이런 말 많이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계속 엄마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학교 지각을 해도 엄마 때문에 내가 지각을 했어. 숙제를 못했어도 엄마 때문에 내가 숙제를 못했어.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현실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무 때나 아이가 잘못한 걸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칭찬과 신앙 안에서의 칭찬, 아가서를 통한 칭찬의 용어들, 칭찬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는 인간관계학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의 칭찬학을 살펴보자. 그도 역시 그의 인간관계론에서 칭찬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칭찬은 문제를 해결하는 키다. 마음껏 칭찬거리를 찾아라.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9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상대를 마음껏 칭찬하라고 권고한다. 상대를 노하게 하거나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당신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칭찬과 감사의 말부터 해라. 자, 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몹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강의할 때 한 학급의 수강생이었는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내게 말해 주었다. 와크사는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커다란 사무실로 쓸 건물을 발주한 회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준공시켜 주겠다고 계약했다. 모든 일이 계약 내용대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물이 거의 완공되게 들어섰을 때 이 건물의 외관의 어느 부분 장식을 맡고 있던 하청업자가 벼랑간 공사를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문한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 한 업자로 말미암아 모든 작업은 중단되고 시공을 맡은 회사는 완공일이 늦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와크사는 뉴욕의 그 자재 공급회사로 곧장 전화를 걸었다. 이때 그들 간에 장거리 전화가 오가고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열띤 언쟁이 불꽃 튀었지만 모든 건 허사였다. 이때 고우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곧장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가가지고 이제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브루클린에 사장님의 성씨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장실에 들어서면서 고우가 사장이 물었다. 그래요? 이때 사장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내가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 전화번호부를 자세히 들춰봤더니 브루클린 안에는 사장님의 성씨가 꼭 하나밖에 없더군요. 정말 나는 그 사실을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매우 흥미있다는 듯이 자신이 직접 전화번호를 들춰봤다. 그렇구만. 그래. 내 성씨는 세상 흔한 성씨가 아니거든. 그는 매우 자랑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이었다. 원래 우리 조상은 2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이주해 왔죠. 사장은 나에게 그의 집안과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분 동안이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들어놓았다. 사장의 이야기가 끝나자 고우는 공장이 매우 크다는 걸 또 칭찬하고 이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공장들과 비교도 했다. 제가 본 중에서는 이 공장은 제일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장입니다. 사실 나는 이 사업을 일으키느라고 내 평생을 바쳤지요. 나는 참으로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 한번 공장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이제 신이 난 겁니다, 이제. 공장의 구석구석을 그와 함께 돌아보고 공장의 조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그를 몹시 추켜 세웠다. 고우는 또한 흔히 볼 수 없는 몇몇 기계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자 사장은 그것은 곧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고 자랑했다. 사장은 이들 기계의 조업 장면을 일일이 보여주고 우수한 성능을 설명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또한 자기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고집을 했다.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자기 좋은 점들을 칭찬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밥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도 고우는 자신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마침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자, 이젠 용건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선생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 될 줄이야 참으로 예상 밖이군요. 다른 주문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쪽 회사에서 주문한 자재는 틀림없이 제작해서 기일 안에 수송해 드릴 것을 굳게 약속하겠으니 그리 알고 그만 돌아가십시오. 고우는 그 어떤 한마디 부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가 바랐던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약속된 자재는 예정대로 도착했고 건물은 계약이 만료되는 당일에 준공되었다. 만일 고우가 이런 경우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일이 이렇게 매우 순조롭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상대를 노하게 하거나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당신은 상대의 진심으로 칭찬과 감사의 말부터 시작하라. 자, 두 번째,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재능의 문을 여는 키다. 상대의 사소한 일에도 아낌없이 칭찬하라. 사람을 교정하려면 비록 몹시 작은 일일지라도 상대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또 아까 칭찬의 주의사항을 또 우리가 듣고 보니까 칭찬하기가 좀 떨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단점만 보는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칭찬에 특히 아이들 관계나 또 이런 관계에서는 조심할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칭찬은 훌륭한 아주 도구예요, 이게. 나는 서커스 단장인 피트 바로우와 예전부터 매우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개와 망아지를 항상 데리고 전국 각지를 순회 공연하고 있었는데 나는 어느 날 피트가 개에게 제주를 가르쳐 주는 걸 보고 퍽 재밌다고 생각했다. 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고기를 주고 몹시 칭찬해 주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결코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왜 응용하지 않을까? 왜 회초리 대신 먹을 것을 상대를 비판하는 대신 아낌없는 칭찬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상대방이 조금만 잘하는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는 칭찬해보라. 그러면 이에 힘을 얻어 상대방은 더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싱싱교도소장인 루이스 로스에 의하면 범죄 상습자일지라도 그의 진보 향상을 칭찬해주면 의외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다. 사실은 이 글을 쓰는 도중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죄수들의 노력을 적당히 칭찬해주면 그들은 저마다 갱생해보려는 기분을 마음속으로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무섭게 책망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칭찬의 말이 나의 생애에 대전환을 가져왔던 기억은 분명히 있다. 누구나 그런 추억이 있을 것이다. 세계 역사상에도 뚜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0세쯤 되는 10세쯤 되는 소년이 나폴리 어느 공장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성악가가 되고 싶었으나 맨 처음에 교사가 너한테는 노래가 맞지 않아. 너의 목소리는 마치 덧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같은 목소리야. 참 비판을 해도 하여튼 이렇게 또 이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핀잔을 주는 바람에 그만 그 소년은 낙심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비록 가난한 농가의 주부였지만 아들을 항상 껴안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너는 장래 꼭 훌륭한 성악가 되고 말 거다.
이 엄마는 그걸 잘 알고 있어. 증거로 너는 점점 노래 솜씨가 나아져가고 있지 않니? 그는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의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다. 이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그 소년의 생애를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그는 바로 저 유명한 악성 카루소다. 얼마 전에 얘기인데 런던에 작가를 지망하는 청년이 있었다. 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그 어느 것도 없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모두 4년밖에 받지 못한 그는 빚에 몰린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3끼 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그는 겨우 직업을 하나 얻었다. 마치 생지에 속을 같이 몹시 초라한 지붕 밑에 다락방에서 두 소년과 함께 새우잠을 잤다. 그 두 소년은 빈민가에 불황하였다. 그는 작품을 썼지만 자신이 없어 혹시 누가 보면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모두 잠든 다음에 자리에 슬그머니 빠져나와 그의 처녀작을 우송했다. 그는 계속해서 작품을 출판사에 보냈지만 전부 반송됐다. 그러나 드디어 그에게도 크게 기념할 만한 날이 왔다. 작품 하나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원고료는 한 푼도 못 받았으나 그는 편집장에게 자신의 작품에 칭찬의 말을 들었다. 드디어 그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는 몹시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리를 계속 돌아다녔다. 그리고 자기가 쓴 작품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만약 그에게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그는 일생을 어두침침한 창고 속에서 보낼지도 모른다. 이 소년이 곧 찰스 디킨스였다. 사람을 교정하려면 비록 몹시 작은 일일지라도 상대를 아낌없이 칭찬해주라.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능의 다양성이다. 그리고 사람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칭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칭찬과 인정, 격려는 그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칭찬이 사람을 훈련시킨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세 번째, 칭찬의 요령. 직장이나 가정에서 칭찬한 걸 쑥스러워하거나 칭찬하는 방법이 서툰 사람들이 있다. 칭찬할 때는 다음 상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칭찬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라.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해라. 둘째, 간결하게 하라. 칭찬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간결하게 칭찬하기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셋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마라. 칭찬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모호한 칭찬은 형식적인 느낌을 준다. 네, 잘했어. 뭘 잘한 거야? 그러니까 잘한 부분이 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면 칭찬받은 기쁨과 우쭐한 기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다섯째, 칭찬과 입에 발린 말은 구별하라. 입에 발린 말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아청과는 결정적으로 다르지만 부정적인 어감이 묻어있다. 입에 발린 말을 자주 하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삼가는 게 좋다. 여섯째, 지나친 칭찬은 하지 마라. 축켜 세우기식의 칭찬은 되도록 피하라. 일곱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라.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라. 일을 하는 과정에 쏟은 열정과 노력에 대해 칭찬해주면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 여덟째, 식상한 칭찬은 피하라. 자신도 모르는 의외의 사실을 칭찬해주면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준다. 그러니까 칭찬할 요소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뻔한 이야기, 늘 항상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별 재미가 없는 칭찬이에요, 이게. 그래서 칭찬도 그래서 기술입니다, 기술. 아홉 번째, 그의 비전과 목표를 칭찬하라. 열 번째, 그의 가능성,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칭찬하라. 한 연구가에 따르면 음전화를 상쇄하려면 5배의 양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잘못 하나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5가지를 칭찬하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의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점 5가지를 지적하고 나서야 겨우 잘난 점 1가지를 칭찬하고, 칭찬을 하면 칭찬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듣는다. 입술의 열매는 심은 씨앗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예수도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다. 조심할 건 전장에 설명했지만 모든 걸 다 칭찬해서는 안 되며 모든 칭찬을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예수님은 이걸 다음과 같이 또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네 번째,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칭찬할 걸 찾는 달인이 되라. 칭찬은 상대로부터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비결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누구나 이 법칙을 충실히 따르면 대부분의 분쟁은 반드시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만약 지킬 수만 있다면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 법칙이란 상대방의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성의 근본적 바탕을 이루는 것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기대심이라고 말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인정과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창조됐고 이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본능은 유일성의 첫 번째 요소에서 나온다. 상대방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칭찬부터 하라는 법칙을 우리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실험해 볼 것을 권한다. 칭찬은 가정만큼 필요한 것도 없으며 가정만큼 칭찬이 매우 등한시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도르시 딕스 여사는 무려 23명의 여자들의 마음과 저금 통장을 차례차례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유명한 결혼 사기범과 어느 날 형무소에서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자, 물었습니다. 당신 어떤 방법으로 옛날 그 여자들에게서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재주라도 있나요? 글쎄요. 선생님께서 보시다시피 전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혹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저지른 행위는 아무나 결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천만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말하라면 그 여자 이야기만 계속 듣거나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매우 순조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 사람은 아주 쉽다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들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여자의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칭찬의 원칙을 응용하여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겠다. 나의 강습회에 참석한 지 얼마 안 되어 R씨는 아내와 더불어 롱아일랜드에 있는 처가 친척집에 다니러 갔다. 연로하신 숙모님 댁에 도착하자 아내는 R씨를 숙모님 댁에 남겨두고 자기는 다른 친척집을 방문하러 갔다. R씨는 칭찬의 원칙을 실험한 결과를 강습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훈련을 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실험해보고 이제 보고하라 그런 거죠. 먼저 이 나이 많은 처 숙모님에게 시험해 보려 했다. 그래서 그는 딱 가가지고 집안을 두루 살피면서 뭘 찾습니까 지금? 진심으로 칭찬해줄 만한 일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했어요. 이 집은 1890년 무렵에 지은 것이겠죠. 그가 묻자 숙모는 바로 1890년에 지었다고 대답했다. 저의 생각도 이와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건축 양식입니다. 여러모로 쓸모있는 집이죠. 널찍하고 요즘은 이런 집을 잘 짓지를 않더군요. 그 말을 듣자 숙모는 과연 그렇다는 듯이 내 말에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의 미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좁은 아파트에 전기 냉장고 그리고 놀러 다니기 위한 자동차 따위를 들여놓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상의 모양이에요.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는 듯이 그녀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으면서 말했다. 이 집은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이랍니다. 이 집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있죠.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 남편과 나와의 오랜 꿈이 실현되었다고 할까요? 설계도 건축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우리 손으로 한 것이랍니다. 그녀는 R씨를 안내하여 집안을 두루 구경시켜 주었다. 그녀가 여행 기념으로 수집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증품을 본 R씨는 마음속으로부터 찬사를 금할 수가 없었다. 스코틀랜드의 베이즐이 산 숄, 오래된 영국의 찻잔, 웨지우드의 도자기, 프랑스의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의 회화, 프랑스 귀족의 저택에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는 비단 포장 등이 있었다. 집안 구경이 끝나자 숙모는 R씨를 차고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신품이나 다름없는 패커드 차 한 대가 잭으로 겐치에 놓여 있었다. 그 자동차를 가리키며 숙모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차를 샀는데 나는 아직 이 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답니다. 당신은 물건의 값어치를 알아보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차를 드리기로 하겠어요. 숙모님, 그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호의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차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숙모님과 무슨 핏줄이 닿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저도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패커드를 가지고 싶어 할 가까운 친척도 여러 분 계실 텐데요. R씨가 간곡히 사양하자 숙모는 펄쩍 뛰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요? 물론 있죠. 이 차가 탐이라서 내가 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일가 나부랭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차를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중고 자동차 거래상에 팔면 될 게 아닙니까? 판다고요? 내가 이 차를 팔 것 같아요? 어디 사는지 이름 석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차를 팔아서 제멋대로 타고 다니는 꼴을 보기 싫어요. 이 차는 남편이 나를 위해 사준 차인데 팔다뇨.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당신한테 선물하고 싶거든요. 당신은 좋은 물건의 진가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니까요. R씨는 어떻게든 그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 넓은 방 안에서 그저 홀로 추억을 더듬으며 독수 공방을 지키며 살아온 이 노부인은 자기에 대한 칭찬의 말에 굶주려 왔던 것이다. 그녀도 한때는 젊고 아름다웠고 남자들이 귀찮게 쫓아낼 때가 있었을 것이다. 사랑의 보금자리를 짓고 유럽 각지에서 사모은 골동품으로 방을 꾸미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늙고 고독한 과부의 몸, 누가 조그만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알씨의 자상한 태도에 접하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기뻐하며 패커들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참,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집이고 남편도 생활 떴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갖다 놓은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칭찬을 해줘야 이게 살맛이 나겠는데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칭찬을 공부하고 가서 실습하고 이제 보고서를 써라 그랬으니까 가서 이제 일단 칭찬할 걸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 일단 칭찬을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일단 찾아서 하면 누가 압니까 또? 네. 네. 그냥 자기 집을, 당신은 집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집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지. 네. 자,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